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초청, 관훈클럽 주최 3당 대표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토론 순서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대표를 모셨습니다. 그럼 우선 패널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경 SBS 기획부장입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최상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태규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오늘 나오신 안철수 대표님은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내신 이후에 지금은 국민의당 상임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안철수입니다. 2016년 봄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대로 간다면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경제가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압니다. 경제는 여전히 정치에 얽혀 있고 정부의 창조적이지 않은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대기업 성장 우선의 낙수로는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분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대립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저 가던 길로만 가려는 습관이고 안일함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반대하기만 하면 못해도 2등입니다. 우리 정치의 주거니 받거니식의 독점 체제의 폐해입니다. 더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나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 대신 토론, 비판 대신 합의가 가능한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만 바라보지 말고 정작 정치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식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에 머물러서는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생각, 담대한 리더십, 담대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방, 혁신, 리더십입니다. 폐쇄적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었고 개방적인 나라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혁신을 거부한 국가, 산업, 기업은 모두 망했습니다. 개방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약한 국가는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560년 전 조선시대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여왕과 짜르가 등장합니다.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 헌법 1조 1항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4년 총선 슬로건이었지만 2016년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더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깨야 합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멈춰서는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구조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보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혁명 선도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합의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이미 10년 이상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아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온 우리 젊은이들의 기회를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일해온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이념과 계파를 넘어서 함께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새로운 정치의 판을 만드는 첫 번째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에서 다른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새 정치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이 없으셨고,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 새 정치인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설명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총선에 임해서는 지금 호남이라는 지역을 연고로 어떻게 보면 뭐 과거의 정치 같은 이런 지역 연고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한참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하다 보면 머리를 별로 쓰지가 않아서 제가 머리가 텅 빈 상태로 왔습니다. 새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낡은 정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치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게 저는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민생을, 삶의 문제를 정치의 가장 중심 의제로 두고 공익적인 사익 추구가 아닌 정치를 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총선 준비, 총선 전략 관련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안 대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선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 자신감 이런 거 좀 보이셨는데 총선 얘기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이나 얻을 걸로 기대 혹은 예상하십니까? 얼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40석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은 당초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이다. 그리고 조금 전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교섭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교섭단체라는 게 이제 2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40석으로 재조정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교섭단체 20석 이상이라는 건 최소한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돼야 3당 정립 체제가 돼야 우리나라가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정치 구조의 문제이고 그 중심에는 반대만 하는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쉬운 정치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정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만 해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문제 해법에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금방 매몰되고 익숙해져서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을 거쳐서 세 당이 교섭단체로서 서로 3당 정립 체제가 자리 잡게 된다면 저는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이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 그러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반대만 하던 두 당은 문제 해결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국민적인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3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좀 의석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석이 됐든 40석이 됐든 그게 간단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가 2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한 의석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양당 구조에 극히 유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양당 체제가 유리한 구조 하에서도 제도 하에서도 국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세 당 정립 체제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 40석 중에는 호남에서 20석 이상 그리고 비례에서 저희들이 정당 지지율 20% 이상을 목표로 해서 10석 정도 그리고 또 수도권 충청에서 8석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합해서 40석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하신 예상 의석수 그 지역별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대충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광주 7석, 전남 5석, 전북 8석, 서울에 우리 안 대표님하고 경기적 충청은 좀 불투명해서 한 20석 정도가 현실적인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목표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거의 모든 의석이 호남 지역에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호남이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의 등을 돌린 이유는 대충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그 대북 송금으로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으로 요약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뭐 호남 지역의 인사 역차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으로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사실 호남이 이제 더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대안 세력으로 나온 게 국민의당인데 실제로 호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불만을 충족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과연 여력이 있느냐. 실제로 현재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나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보면 새로운 호남 대권론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도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호남 대권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호남에서 예상하고 있는 약 20석 정도도 선거가 운동이 진행되면은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저희들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전 새정치민주연합을 나온 때로부터 지금이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허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홀로 나왔습니다. 100일 만에 지금은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많은 그 후보들을 이미 공천 작업을 해서 선거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지금 정당을 창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인력 면에서 그리고 조직 면에서 그리고 자금 면에서 거대 정당의 몇백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몇백분의 1 수준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지지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분석하고 말씀들을 나눠 보면 그 저희들은 비판적인 지지층들입니다. 즉 기존의 어떤 거대 양당의 콘크리트 지지층과는 달리 그쪽은 뭐 어떤 실망감을 안기더라도 그냥 그대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같으면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당 지지층도 많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그 폭주에 대해서 정말 불만인 분들 그리고 정치 무관심층들이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등 이제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방 관망으로 돌아서십니다. 지지를 철회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잘해야 되겠고 특히 앞으로 남은 보름 15일 동안 이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현역들이 아무래도 선거 초반에는 인지도도 있고 유리해서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만 그 일종의 히든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수도권에서 정말로 좋은 후보인데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그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알리고 이제 그분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나 또는 그 당에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요. 지금 국민의당은 사실 이제 여러 세력들이 결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안철수 정당의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안철수 대표 본인이 중요한 선거에서 상품성이 있는 대표인데 안 대표는 이제 그 이전 쭉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20대 30대의 높은 지지율을 받아왔고 그 표심이 또 총선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불행하게도 현재 국민의당의 수도권 20대 30대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5%대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열심히 해서 인지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중요한 계층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많은 고민을 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 특히 이제 수도권 유권자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그 3년 반 전에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아주 뜨겁고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 능력이 부족한 탓에 또 그 세대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최근에 만났던 한 젊은 그룹의 그 이야기가 참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성장론, 분배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허하고 가슴에 안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나는 당장 아르바이트해서 그 받을 돈을 못 받아서 그 문제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성장론 분배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 피부에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젊은 층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거대한 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도권 20, 30대 젊은 층들이 지금 현재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마지막 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대표님 말씀과 달리 이 여론조사나 현장 취재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의 문병호 후보도 상당히 좀 밀리는 양상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안철수 후보 외에는 호남 제외 지역에서는 별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철수 대표까지 이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호남의 자민련이 전락할 우려겠는데, 안 대표 본인 자신의 선거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3년 전에 재보궐선거로 제 노원병 지역에 출마했을 때 제가 지역 주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노원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맞이해서 창당을 하면서 전국 선거 유세를 위해서 비례대표가 어떠냐는 그런 논의들이 일부 스텝에서 있었습니다만,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그 신념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초선 의원은 기대감만으로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만, 재선부터는 이제 객관적인 지역 주민의 평가가 거기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열심히 그런 것들을 더 알리고, 또 지역 주민께 사실은 약간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수도권 의원들 지원 유세를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께 사정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4.13 때 겸허하게 평가받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고 어떤 정치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방 관망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비례대표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이 지금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정당 득표율에서 어떤 근거로 20% 이상을 목표로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 조금 넘는 이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들을 안겨드려서 10% 정도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당을 정비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의 미래의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지금 15%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은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미래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드리고, 기대치를 이제 좀 더 확신에 가까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대 양당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생부라는 것도 찾아보니까 560년 전에 단종 때 개유정란 그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퇴행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양당이 지금 과거에 머물러서 싸우고 있더라도 저희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최근에 제2의 과학기술혁명을 하겠고, 그리고 교육혁명을 하겠고, 창업혁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20% 목표치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선거전략본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민의당의 가장 큰 힘은 안철수라는 브랜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지역구는 인물들이 다 할 일이지만은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사실상 국민의당에 대한 심판이고, 또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아직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가장 큰 힘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 꼭 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저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은 더 높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조직화된 많은 분들이 동참함으로써 그 나타난 그 힘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답변을 비교적 상세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시간 계획을 좀 엄밀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예,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새 정치와 관련해서 그 첫 번째 화두로 민생을 말씀하셨는데 3월 초부터 현재 민생 그리고 민심 행보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지지율 반등이 저조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우생 마사의 민심 행보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결과는 우생 행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생 행보를 한 달 동안 하시면서 느낀 게 어떤 게 있고 어떤 전략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그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한 달 정도를 내부 당도 정비하고 그리고 총선 공천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동시에 저는 열심히 그 국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녁에 그 생방송으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현장에 접목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많은 사실은 깨달음들을 주고 있고 실제로 정책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생마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우생마사의 정신이야말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간 그 어떤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민심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서서히 뚜벅뚜벅 가면 결과적으로 그 신뢰를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비상희 대표께서 야당 통합과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현재 그 끝까지 반대하고 관철시키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의원이 그 당을 나가도 좋다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말리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당은 원래 그 이제 이념과 그리고 정책이 동의가 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당연히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생각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이제 뭐 정치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짧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정리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김종인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뭐 평가가 굉장히 박하고 또 뭐 거의 무시하는 발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광주에서 아주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 김종인 대표 청춘 콘서트 통해서 지금 안 대표께서 정치에 입문하던 당시에는 김종인 대표가 안 대표의 어떤 뭐 멘토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평가도 나빠지고 평가가 바뀌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고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대표께서는? 예, 그 청춘 콘서트 당시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시간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 지도자들이라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정확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김종인 대표도 그렇지만은 최장집 교수, 시골의사 박경철 씨, 송우창 씨, 뭐 금태섭, 또 윤여준 대표 등등 정치인문 당시에 가깝던 분들이 지금 안철수 대표를 지금 거의 다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혹시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안 대표가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러 가지 경력들을 보시면 그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회사 사장을 하고 그 대학원 원장으로서 그 변화들을 주도하고 그런 것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그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예, 선거 하나만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꼭 이 자리에 앉으셔서 토론회할 때 총선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김종인 대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을 나가는 건 물론 비례대표도 던지겠다 해서 사실상 이제 정계에서 물러나실 말씀을 밝혔는데 안 대표께서 생각하는 국민의당의 총선 승리 혹은 성과의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뭐 40석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달성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행보를 취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그 정치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도 제가 당대표로서 끌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이제 공천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책임도 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번 공천은 안철수 공천이다. 국민의당 공천은 안철수가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공천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은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천을 주도하시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지시게 되면 좀 억울할 측면도 있겠네요. 그 시스템을 만든 건 저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 대표께서 평소에 새 정치는 새 인물로 하겠다, 또 호남에서 뉴 DJ를 키우겠다는 말씀 굉장히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호남 공천 결과를 보면 뭐 다른 당의 낙천자라든지 아니면은 전직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새 인물이고 누가 뉴 DJ로 키울 만한 사람입니까?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20분입니다. 그 말은 지금 전체 지역구 중에서 230곳은 저희들이 신인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저희들은 그 현역 의원 10% 정도, 나머지 90%가 신인들입니다. 현역이 아니면 다 신인이라고,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말씀은 그 지금 현재 여러 정당에서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뭐 속된 표현으로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해서 능력은 있습니다만 기회를 못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줄 설 때도 잘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진입 문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기회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것을 외부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삭 죽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영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최근에 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진영 의원을 영입을 추진했으나 더민주당으로 가버렸죠. 이게 어떤 당의 영입에 있어서의 당의 한계를 보인 거 아닐까요? 그것 역시 저희들이 부족해서입니다. 그 저희들이 당세가 워낙 작다 보니까 좀 더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저희 당을 선택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신념이 있으신 분들만 가는 당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일단 새 인물이라는 게 지금 이 정치의 신물을 느끼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제 젊은 층이 있을 텐데요. 국민의당이 다른 당에 비해서 새 인물뿐 아니라 젊은 분들을 영입하는데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처음 이제 1차 공천 발표를 했을 때 그 명단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공통점이 전원 40, 50대 전문가였습니다. 전부. 그리고 또 전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였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이 기득권 양당 구조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그 신념들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공천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명단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을 받는 과정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는 비례대표의 취지 맞지 않는다 비판을 가하셨는데요. 근데 막상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를 보니까 안 대표의 측근들이 다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비례대표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당선권 내부 사람들을 보시면 정말 전문가들로 잘 짜여져 있다는 그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주창하는 것이 정당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2의 과학기술 혁명이 필요하다. 경제 문제 이야기해도 저는 그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뭘로 경제 성장을 할 것인지 근간이 되는 기술이 없으면, 핵심 기술이 없으면 성장하겠다는 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도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과학기술과 인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2의 과학기술 혁명 그리고 교육혁명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분들을 이제 비례대표 1, 2번으로 저희들이 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가깝다는 분들이 거기 명단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지금까지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열심히 공헌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저와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측근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이태규 전략 홍보본부장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당규까지 삭제해가면서 비례대표 8변에 배치를 시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태정치, 측근정치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저희들이 당선권 바깥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 다하려고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를 삭제한 것은 아니고 부칙 조항이었습니다. 당원 당규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안 대표께서는 정치 입문한 뒤에 또 이 자리에서도 계속 새 정치, 새 인물, 제3당 그런 얘기를 이제 줄곧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공천된 인물들을 보면은 현역 의원이 뭐 대부분이었고 또 비판적 평가가 많았던 정동영 의원까지 또 받아들이셨습니다. 최근 당에서는 새누리당, 더민주당, 컷오프 의원 모두 받겠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고 지금 국민의당만 보면은 뭐 계속 안 대표께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국민의당 역시 지금 광주, 뭐 서울, 관악, 인천 등지에서 공천 잡음 생기고 몸싸움 생기고 뭐 난장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에서 여야당 새누리와 더민주에 대해서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할 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이율 배반적 행보 아닙니까? 예, 공천 잡음 관련해서는 기득권 거대 양당과 저희들이 내용이 다릅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의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잘라내는 누구를 공천하느냐인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선 결과에 대한 불만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천한 그 결과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경선 결과에 대한 불만자들이 그 많았었다. 이제 그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종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사인 그 야권 연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대표의 생각은 굳건한 것인지 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야권 연대 사실 이제 남은 기간을 보면 지역구의 후보 단일화 수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당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셨는데 이건 뭐 선거 기간 끝내 관철이 됩니까? 예, 우선 그 사실 뭐 야권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더민주에서 부위원장급 분들도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 연대 동참하라고 하시고 또 제야 원로 분들께서도 그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권 연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김종인 대표입니다. 통합 즉 합당은 가능하지만 연대는 지역구 나눠 먹기니까 그건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에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그 서로 이야기가 됐던 연대까지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그 더민주 내에서 국민의당의 연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는 당내 이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김종인 대표와 먼저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목소리를 통일하는 게 먼저입니다. 순서로 보면. 그리고 또 제야 원로 분들께서도 저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저희 같은 작은 당이 아니라 신생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 정당이고 지금까지 그 야권을 이끌어왔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선 대선 계속 패배를 해왔던 더민주에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야권 문제는 그런 뭐 논란과 명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총선 이제 판에서는 또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이 122석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3당이 경합하는 곳이 104곳입니다. 그리고 19대 총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112곳인데요. 그 중에 야당이 10% 이내로 이긴 곳이 43곳입니다. 거의 40%에 육박하죠. 그리고 뭐 서울만 보면은 5% 차로 당선된 곳이 15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그 지역구 수도권에서의 지역구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은 열심히 할수록 새누리당의 압승을 돕는 게 된다. 물론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게 꼭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여야든 거대 기존 정당을 견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면은 국민의당의 선거 결과 못지않게 소위 야권 연대 실패에 따른 여당의 압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지지자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성이 다릅니다. 기존의 거대 양당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정말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국민의당 지지자십니다. 그래서 뭐 저기 가정법으로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됐다고 할 때 그대로 국민의당 지지층들이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 후보가 더민주 후보가 됐다고 할 때 국민의당의 기존 지지자들이 더민주 후보를 찍을 것인가 그 효과는 상당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총선 때 그 민주당과 그리고 통진당의 그 후보 단일화 때와 다릅니다. 그때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 효과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 신인들이 많아서 인지도가 낮을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그 정말 기적, 정치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최선의 노력들 다하겠습니다. 정당이 뭐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는 건 뭐 당연한 권리이자 뭐 그렇긴 한데요. 야권 연대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박빙의 지역에 후보를 내므로 인해서 그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예를 들면 뭐 특정인을 검명하기 그렇지만 호남 지역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서울의 구로갑 지역에 냈는데 그게 굉장히 박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표현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현실적인 연대는 전체적인 정치 구도 이런 걸 생각하면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에 서울로 다시 올라온 후보 설명부터 좀 드리면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남에 정말로 좋은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고 거기서 기회를 못 갖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중에 몇 분이라도 미리 그 수도권 출마를 권유를 했었습니다만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상처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는 분께는 저희들이 기회를 드렸던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쳐도 2등을 하고 만년 야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권 연대 거부감 내지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총선보다는 대권을 겨냥한 안 대표의 어떤 플랜에서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존재를 좀 지키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머릿속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선거운동해서 머릿속에 비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 머릿속에 대선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총선을 거쳐서 국민의당이 자리 잡고 그래서 3당 정립 체제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거기에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네, 저 안 대표님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요, 새누리당의 정치 신인인 이준석 후보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지금 야권이 분열해서 야권표가 분산이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지역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3년간 의정 활동 평가받고 저는 후보 연대 없이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단일화 예. 없이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지역구를 그렇게 끝까지 단일화해서 단일화 안 하고 단독으로 가셔서 이제 하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치 신인한테 졌다. 아까 총선 결과가 안 좋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요. 지역구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시면 어떤 정계 은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겸허하게 결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계 그리고 은퇴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어떤 눈높이인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지역구에서 지시면 그게 안철수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타격이지만 국민의 당 자체에도 가장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한 달처럼 쓰면서 지역구 그리고 또 수도권 의원들 지원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야권 연대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하실 때 더민주의 친노 패권에 반대하며 만들었다 그렇게 천명하신 적이 있는데 반대로 친노 패권주의가 사라지면 통합할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적어도 후보 간 연대나 후보자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그 어떤 특정 계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걸 또 해석을 해서 따옴표를 붙이신 경우들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특정 계파에 대해서 그렇게 거명한 적은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구별로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맡기는 힘들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무엇이었었냐면 공천을 받고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다른 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단일화를 위해서 공천을 받아놓고 등록을 포기한 사람 같으면 그건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이제 총선 관련 질문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할 겸 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겸허하게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 의석수가 몇 석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 김종인 대표는 이제 107석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셨고 아마 여당은 한 150 내지 160석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안 대표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석, 책임지는 의석 그걸 좀 밝히실 수 있으시면 좀 밝혀주시죠. 최소 20석 그리고 최대 40석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총선 관련 질문 이외에 뭐 대권이랄지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의 연장입니다.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얘기인데 대선 얘기를 뭐 대선 아직 생각 없고 총선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김종인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을 만든 것 자체가 국민의당 창당 자체가 안 대표 대선 출마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대선에 출마를 하십니까 내년에? 우선 그 국민의당 창당을 한 이유가 기득권 거대 양당 구조를 바꿔서 3당 정립 체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당은 저 개인의 당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자리 잡고 나면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의 대선 후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중도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언급을 회피하시는데 지금 뭐 좀 혹평하는 쪽에서는 안 대표나 국민의당이 실제로 정권을 잡아도 집권을 해도 아마 나라를 끌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혹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대선에 출마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실제로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과분한 기대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무엇이 되고자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답변이 좀 모호하셔서 추가로 그냥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국민 눈높이가 20석, 40석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치를 언제까지 하실지 뭐 그것도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한참 총선하시는 분한테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20석, 40석이 안 되면은 이제 정치를 떠나실 그럴 생각도 있으십니까? 저한테 정치는 소명입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먼저 나선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이 아주 높았고 저는 그러면 그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치는 적성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낡은 정치 구조 바꾸는데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대표께서 출마를 하게 되든 안 하게 되시든 지금 어쨌든 정치권에 참여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 부분을 비판하는 대목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대권 후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대권 후보. 저는 공공성을 들고 싶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개인 사익 추구의 하나의 도구로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고 실제로도 보면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나 마찬가지로 저는 심각하게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재산이 1,629억 신고를 하셔가지고 재산 순위 1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하면 굉장히 소박하고 소탈한 이미지로 많은 분들의 그 응원을 받고 계신데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재산이 많다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 그 돈에 대한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벤처기업 창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극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 잡게 한 회사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1,000억 이상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주식을 기부를 하셨던데 지금 예금도 아마 부인 대표 명의로 또 100억이 넘는 걸로 신고를 하셨던데요. 앞으로 사회에 더 기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벤처기업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여건이 안 좋은 다른 나라에서 같은 사업을 했다면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건을 만들어주고 주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사업의 성공이라는 과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성공이 100%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개인의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가가 여건을 만들어주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이 성공이 가능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는 것이 이 우리 천민 자본주의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절반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 신념의 일환입니다. 정치에 입문하신 이후로 안 대표는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겸손하다 이런 모습에 많은 지지자들이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철수는 없다 해서 강철수라는 별명까지도 얻으셨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바뀌신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득과 실이 어떤 게 있었었나요? 실부터 말씀드리면 강철수라고 하니까 안시 종친회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섭섭해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득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은 좋은데 실제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 편에서 싸우고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게까지 만드는 그 정치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일정 부분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득이 아닌가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한 발언을 별로 안 하시고 계신데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언이 독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 정치판에 적응을 완전히 하신 거냐, 아니면은 그만큼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이 절박하게 된 상황이 아니냐, 어느 쪽입니까? 제가 정치는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제가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3년 반 전에 그 생각하셨던 이유가 저보고 정치 배우기를 원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존 정치가 그렇게 척박하고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의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방법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 전체 번영을 위한 그 공통 목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과 싸우기만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전쟁이 되어가는 정치는 저는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까 뭐 독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냈던 것,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청중이 주신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근무하셨던 전육 관훈클럽 회원님이 주신 질문이십니다.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독재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유승민 의원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방식과 리더십이 저는 7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 대한민국의 이 다양성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아주 부족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을 국가 개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국가 개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1970년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 그 발언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풀리지 않고 점점 더 그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새누리당에서 개혁적 보수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로 그 국민들의 강고한 지지층을 가졌던 그 부분 중에는 개혁적 보수에 대한 지지 부분도 저는 꽤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내쳐지는 모습, 그것이 아마 새누리당에 균열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핵 관련 질문은 별도의 순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의 질문은 그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규 부장. 인물 평가를 지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하시는 김에 지금 직접 겪으신 문재인 전 대표, 김종인 현 대표,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서 그 안 대표께서 대권의 자질로서 공공성과 사익 추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서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세 분 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문재인 대표, 아까 문재인 대표 그리고 누구 박원순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인 현 대표. 예. 문재인 대표는 그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만 그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분 경우에도 그 공공성 부분에서 정말 그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정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김종인 대표님도 제가 그 여러 가지 당에 대한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저도 그 목소리를 내고 같이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오랜 경험, 연륜들 그 부분들이 그 야당의 야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100일 정도 전에 12월 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초에 제가 지금의 그 더민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은 실패할 것이고 이제 대권도 물 건너갔다고 다들 포기하는 기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나옴으로써 그리고 또 김종인 대표가 영입됨으로써 지금 야권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신 듯한 느낌인데 이왕 하신 김에 우리 이제 여당인 김무성 대표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그 김무성 대표와 많은 이야기는 나눠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호탕하고 남자답고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런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기문. 예, 제가 직접 이제 말씀은 나눠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고 연임함으로써 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자, 뭐 모두의 지금 안 대표께서는 새 정치가 뭐냐는 질문을 받고서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거다. 정치 본질인 민생 정치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도 좀 추상화의 수준이 좀 높아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정체성은 뭡니까? 국민의당이 대변하는 세력이나 세대나 지역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월급 받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여러 정당에서 다들 동일하게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그분들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정책이나 국가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구호와 실체가 다른 것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편한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평생 새누리당만 찍는 줄 아느냐고.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 답변이 믿을 수 없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만 주고 있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참담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참담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100점짜리 정당을 원하는데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해도 10점밖에 되지 않는 낙제점이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더민주는 10점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100점에 가깝게 이제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저희들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점 또는 낙제점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기득권 거대 양당 구조 때문에, 반대만 하면 편하게 반사이익을 얻는 이 구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3당 정립 체제가 되면 다 같이 세 당 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 정체성 때문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게 지금 안 대표께서 처음부터 하던 말씀이신데, 최근에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계승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그 근거지가 광주, 뭐 호남 이쪽 지역이어서 호남 민심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때 그 당시 저희가 비교섭 단체였습니다. 비교섭 단체 연설을 통해서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당을 창당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월 2일 날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2달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을 처음에 창당하고 당직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당직들 인선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천 작업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서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사실 처음으로 정리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관계에서 제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제재 국면이기는 하지만 저는 대화의 끈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도 서로 군비 경쟁을 소련하고 했을 때도 서로 대화의 채널은 유지하면서 군비 경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맡기고 끌려다니고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것 저는 잘못됐다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진작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면서 우리가 주도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이제 북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이어서 당의 정체성 문제를 계속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정치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고 급박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게 북한의 호전적인 자세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뭔지 우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큰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통일된 의견들은 크게 보면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다. 그걸 하나씩 이제 계획을 잡고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당국 간만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독, 동독 통일 때도 보면 결국은 동독 주민들이 나서서 통일을 원했습니다. 즉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런 당국 간 협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나 문화적인 교류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양측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 그리고 그 국방 정책이 하나로 조율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하에서 이 각각의 그 전략들이 제대로 서로 그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핵 그 우리도 핵을 그거는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좀 그 극우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텐데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고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긴장은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갈수록 뭐 강해지고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좀 뭔가 좀 구체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의논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와 직접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면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재 국면이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그 다자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채널들을 이제 하나씩 그 구축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대북 접근에서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보면 이런 주도적이라는 것은 그 국제적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니냐. 구체성이 결여됐을 경우에 그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도 말씀하신 미국과 또 미국, 중국과 채널을 구축해서 잘 대처하자 그렇게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가령 6자 회담 그 한 3, 4년 때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5자 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가 주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까지 너무나 그냥 내버려 두고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실 대북 관계 그리고 또 대일 관계 모두 다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삼국 정상회담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당시 소원하던 일본과 중국의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귀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응답할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못한 뭐 정치에 대한 평가나 혹은 정치제도 개선과 관련된 질문 있으면 하나씩만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개혁을 이루려면은 양당 구도를 깨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양당 정치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내린 이후로 어쨌든 이 선거구제를 대폭 개편해야 되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예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내지는 정당명분식 비례대표제 그 큰 두 방향 중에 어디라도 좋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선택으로 이 교섭단체가 돼서 3당 정립체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정말로 많은 최악의 공천 사태를 가져온 이 문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선거 직전에 이 선거구제 그 선거제도 때문에 총선 전에도 이합집산, 대선 전에도 이합집산 하면서 이 다당제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따라서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대선 전에 또 이합집산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검토, 그리고 그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선거구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또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선거법이 어디 선진국에 내놓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실제로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당 제도가 생기면 또다시 그 3당 내의 기득 정치권에서 서로 나눠먹기가 일어날 거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우리 선거법이라는 게 1958년도 일본 보통선거법, 제국주의 선거법을 갖고 와서 지금 선거 기간, 선거 운동 방식, 선거 운동원을 저는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신인들이 항상 기존의 그 제도화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을 통해서 정치권에 유입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 같은 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거법을 한번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만약에 3당 유의미한 3당해질 때 선거법을 과감하게 푸는 그런 걸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갈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물갈이를 원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고기갈이만 하고 있다. 정치인을 고기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흙탕물이지 않습니까? 표현을 흙탕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고기를 갈아봤자 깨끗한 좋은 고기는 흙탕물에서 금방 죽어버리고 거기에서만 살아남는 지저분한 고기들만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갈이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 흙탕물 자체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흙탕물이란 건 가장 중요한 게 제도 아니겠습니까? 제도, 문화, 관행, 사고방식, 리더십 많겠습니다만 우선은 제도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4년 지나면서 욕만 먹고 그냥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이 악순환,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서의 정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 개선 중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고 또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상시선거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치 신인들이 이제 제대로 그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18세 투표권도 부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고3이 투표하면 그 아이들이 뭘 알겠냐, 부작용만 심하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18세 고3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정치가 좀 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대표로서의 18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다 바꿔야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고기갈이만 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고 그다음에 안 대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이런 순서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면 20대 국회가 열릴 텐데요.
당장 입법 현안으로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하나가 있고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에는 합의 정치의 산물이다 또는 다수결 정치의 장애물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최근에 국회 파행의 한 배경이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의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립학교 교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나고 불안전법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가 열리면 이것도 같이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교섭단체가 돼서 3당 정립 체제가 되면 국회 선진화법은 큰 의미는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것도 작년에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도를 바꾼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다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정치 환경에서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제 폐해를 막고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만 보지 마시고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과 이 맞물려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김영란법 통과를 주장을 했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찬성 토론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도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기 전에 하나의 단계로서 이건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김영란법 통과가 이번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이해 충돌 부분에서 빠진 부분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직원들의 포함된 부분들까지 이 부분들은 실행되기 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은 20대 국회 때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엊그제 보도에 보면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또 오랫동안 끊었던 위스키도 한잔 하셨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야당이 괴롭히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론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총선 걱정이 크십니까?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스키를 받아 마실 때 그 심정 뭐가 그렇게 17년 동안 끊었던 술을 마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한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선 후보 양보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입장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분의 심정이 어떨까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최상용 교수님이 제 사무실 개소식에 축사를 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최상용 교수님이 가졌던 많은 생각, 고민 그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배우고 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를 제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최상용 교수님의 지금 마음이 그대로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제 그 전달받으면서 늘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데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만든 이유는 반대만 하는 양당 체제를 깨고 이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3당 정립 체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낡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정치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들 기대치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치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바치고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좀 강한 질문도 있었을 수 있고 또 특히 거북한 언급도 있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대표께 저희 클럽에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관클럽은 기와를 초청 연설을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9년을 이어온 관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6년 3월 29일 관클럽 총무 이강덕. 네, 오늘 안철수 대표 토론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